참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에 아주 소중한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 떨립니다. 비슷한 주제 가지고 10여 년 전에 김창열 주교님 계신 때 그때 신부님들 사목연수회 때 가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좀 떨리긴 했지만 오늘이 더 떨립니다. 예.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강의 주제가 아픔의 제주 역사입니다. 하나는 우리 천주교회하고 직접 연관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민 전체와 다 관련을 맺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 전부 다 20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는 20세기 초반에 벽두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20세기 중엽에 1948년, 47년서부터 볼 수 있겠는데요. 6.25 전쟁을 거쳐서 54년까지 장장 7년간에 걸쳐서 제주도를 상당히 비극의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사건은 오늘 신축교환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제시했고, 또 하나는 4.3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여기 전체 제주도 역사 주요 사건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쯤에 이 제주 섬 여기에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 문명국가가 섬에 1848 평방킬로미터,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섬인데,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섬에 세계적으로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런 수천 년 전에 문명 고대 국가를 이루어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중해 쪽에 유럽의 크레타랄까 시칠리아, 그 다음 사르디냐 이런 데들, 그 다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모델로 삼고 있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같은 데들, 하와이도 고대 왕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 쪽에 좀 있고, 동아시아 쪽에도 2000년 전에 섬에 날아있던 역사 가진 데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오키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구왕국. 유구왕국은 탐나가 1105년쯤에 멸망했는데, 그때야 왕국으로서 발돋움했습니다. 타이완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은 장개석 정부가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국가란 체제 자체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제주섬에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 1105년에 멸망한 다음 거의 900년이 지났는데, 900년 동안 탐나 왕국의 역사를 계속 하나 둘씩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지내왔습니다. 900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0년 동안의 탐나 왕국의 역사도 말살되고 기억도 서서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에 복속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주라고 하는데, 이 명칭도 탐나는 나라, 섬나라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는 바다 건너가서 있는 고을이다, 지방의 명칭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조선 왕조 들어서게 되면 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제주도가 말이나 키우고 유배인이나 보내는 그런 섬으로 좀 지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아닌 변방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게 보이질 않습니다. 탐나 멸망 이후에
4.3 사건이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4.3 사건이 이 탐나 멸망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재순환, 신축교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대사, 현대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가까운 때 이 섬, 제주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런 그 성찰의 그런 시간으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산별초가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고, 그 다음 산별초가 들어와서 제주도민들하고 합세해서 싸우다가 여몽연합군, 고려 몽골 연합군에게 진압당했습니다. 이때도 제주도민들이 산별초를 돕느라고 했다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년 동안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를 했습니다. 몽골 지배 시기 마지막 일어난 사건이 공민왕 때 목호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주도민의 거의 2배 가까운 인구가 원나라로부터, 몽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피에는 몽골인들 피가 섞여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민족관념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일제에 대해서 민족적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 제주도민들이 당시 제주도민들이 몽골인들하고 이렇게 섞였던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몽골인들하고 거의 한 식구 다를 바 없이 그렇게 100년 동안 지내다가 몽골인들 중심으로 해서 명나라에서 말을 요구해 오니까 이거를 거부한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제주도민들이 대거 가담했습니다. 그랬다가 최영 장군, 우리 한국사 역사 공부할 때는 최영 장군을 얼마나 위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근데 최영 장군이 25,000의 병력을 이끌고 제도 와서 토벌을 하는데 당시 몇 명이 죽었는지 그것도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피해 그 결과를 기록한 조선 초기 그 기록을 보니까 간과 내장이 다 막 그 땅에 그냥 막 널려져 가지고 피로 범벅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주도 원주민들이 목훈안에 같이 합세했다가 죽어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중세 봉건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오늘 같이 성찰하게 될 1901년의 신축교환과 그 다음 이 20세기 중엽의 4.3 사건은 근대사회와 현대사회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우리는 근대라고 하면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합리주의를 얘기하고 인간의 이성을 상당히 존중하고 거기에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이런 것들로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그 다음 민주화, 합리주의로 상징되는 이러한 시기에 물론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도 전 세계적으로 겪었지만 이 섬 땅 제주도에도 어이없는 그런 죽음이, 떼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하나 둘씩 좀 그 성찰의 시간으로서 좀 고찰하면서 좀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간식 드시기 전에 이재순환 이 신축교환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4.3 사건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예,
신축교환 1901년에 신축교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19세기로부터 많은 밀란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밀란 가운데 가장 큰 밀란이 이 신축교환, 우리 제주 사람들 보통 이재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밀란의 최고 장두로 나섰던 인물이 22살밖에 안 되는 대정 출신의 이재순환 인물, 그 이에 주목을 해서 이재순환, 장두에 주목을 해서 그 사건 이재순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또 한 사람의 장두가, 방성칠이란 장두가 나서가지고 밀란이 일어났다가 진압당했는데, 그건 1898년 밀란인데 이것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났던 밀란입니다. 이 밀란, 우리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에 교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놨는데, 교환이 어떤 내용인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보통 밀란은 관에서 세금 징수를 너무 과다하게, 소위 말하는 착취와 수탈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발로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소장도 올리고 호소를 해보지만 호소하다 이게 들어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밀란이죠. 그래서 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 신축교환에도 우선은 세금 징수의 문제가 이게 불거졌습니다. 근데 세금 징수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내용이. 공유지에, 제주도가 옛날 조선시대 때 국영 목장들이 많기 때문에 해안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 예전 목장이라서 거기는 다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근데 이 국유지에 대한 세금은 이건 왕실에서, 황실에서 하게 되었던 것인데, 황실에서 내장원이라고 이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고종 황제 때 있었는데, 그 평안도 출신의 강봉원이라는 인물이 고종 황제의 명을 띠고 제주도의 국유지 및 하여간 나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직접 너가 가서 거두어라. 강봉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이가 온 게 1900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강봉원은 화전이랄까 어장, 심지어는 그물, 나무에 대한 세금까지도 일일이 다 매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 사건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세금을 원래 거두던 사람들, 제주도 내에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향리, 향임, 지방관도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을 고종 황제가 보낸 강봉원이가 혼자 와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서 이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게 상무사란 조직이 있었어요. 이런 움직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또 비슷한 시기에 천주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포교되기 시작합니다. 1899년에 두 분의 선교사가 오시죠. 프랑스분 프랑스분 한 분하고 우리 한국인인 김원영 신부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이제 프랑스 페인의 신부는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다른 데로 부임해 가시고,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 신성여학교를 창설하신 구마실 신부님, 라크루 신부십니다. 이런 프랑스 파리 해방 선교회 소속의 신부님들이 오셔서 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선교 과정에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선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선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일반 도민들에게 힘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본다더라 하는 소문이 이게 쫙 퍼집니다. 처음 1년간은 상당히 선교하기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많은 혜택을 입는다더라. 특히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또 뭔가 자잘한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관에 가서 이렇게 치주회를 해야 하는데,
교당에, 성당에 들어가면 관에서 터치를 안 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죠. 소위 말하는 그 사이비 신자들이 많이 이때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700~800명 가까운 예비 신자가 처음 1년간은 힘들었는데 2년째 되니까 갑자기 이 사건 신축교환이 터지기 1년 전에 700~800명 가까운 예비 신자가 싹 생겼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시 거의 100년 이전에 그때 당시에 700~800명 예비 신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민 그룹이 신부를 앞세워서 이제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 프랑스 파리 해방선교회 신부님들은 상당히 경건주의, 얀세니즘이라고 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선교의 방침을 잡았던 그런 선교회가 파리 해방선교회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회는 상당히 적응주의죠. 그 토착 문화, 그 지역이가 선교를 할 때 그 토착 문화를 좀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파리 해방선교회는 상당히 엄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해방선교회의 그런 영향을 받은 신부님들이 선교를 할 때 제주도의 토착 문화를 인정하려 들질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모든 마을에 신당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1701년 바로 딱 200년 전에 유교 원리주의를 가진 이형상 목사라고 제주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이분이 유교 원리주의 입장에 따라서 신당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형상 목사의 신당 파괴는 이형상 목사가 가버린 다음 목사가 왔을 때 그 없어져 버린 신당들이 전부 다 복구되었습니다. 그때 복구 안 된 신당은 가장 대표적인 게 탐라 호국 신당이었던 광양당 내지는 저 삼방산 앞에 있던 광정당, 이런 거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을에 있던 신당들은 다 복구가 돼요. 그만큼 제주도에 이런 토착 기층 문화가 아주 강했다는 얘기죠. 이게 200년 지나서 이재순환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천주교는 이건 미신이다 이거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자들이 그룹을 지어 다니면서 신목을 작벌해버리고, 당목이죠, 당목. 그 다음 신당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종의 문화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의 포교를 반대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마을의 유지들 가운데서는 천주교의 신자들이 자기 마을엔 생기면 안 된다라는 또 대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중앙성당 자리인 거기가 대로동 성당이라 그랬습니다. 한지골 성당. 대로동 성당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인 신부인 김원영 신부님이 가서 포교를 담당하고 있던 지금 한원분하고 있죠. 서귀포에. 한원분하고 딱 안에 옛날 한원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답동이라고 해서 큰 논에서 한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한원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바로 바닷가 쪽으로는 법한, 그 다음 한라산 쪽으로는 호근리 법한, 그 다음 저 서귀포 그쪽 저쪽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신부님이셨던 그분, 갑자기 신부님 이름 깜빡했네요. 네, 닥케 신부님이 홍로로 옮기면서 이제 한원 시대가 이제 마감돼 이재순환 지난 다음에 그쪽으로 옮기는데 그때 홍로로 옮기기 전 홍리 아니 서홍동 동홍동 있는 그런 쪽에서도 다 외면받았던 그런 동네가 한원입니다. 왜냐하면 한원 분화구 안에 거기 살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한원에는 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뭔가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에 왔는데 이 마을, 원주민들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원에 살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김원영 신부님이 여기 대로동 성당은 여기 중앙성당 이 자리에 처음 들어설 때는 이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관청으로부터. 그래서 반듯하게 성 안에 성당을 지었는데 서귀포 쪽에서는 그게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법한 혹은 이런 쪽 마을 사람들로부터 원주민으로부터 좀 잘 배척을 받고 하는 그러한 좀 뭐랄까 구석진 그런 곳에 성당을 잡았는가 봅니다. 근데 이 한원 성당에서 포교를 담당했던 김원영 신부의 포교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신자가 또 한원 성당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교적이랄까, 그다음 당시 예비 신자 포함해서 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신입 교우들이 많이 생겼는가 그걸 쭉 자료를 봤더니 화전촌 사람들이 대거 입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전촌. 여기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 쪽에 입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 입교의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전세금이 당시 문제였기 때문에 화전세를 안 내도 된다는 그게 아마 화전민들한테 널리 좀 퍼졌는가 봅니다. 결국 이 화전세 문제가 이 신축교 안에서도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이 사건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는 평양 출신의 평안도 출신의 강봉원이라는 봉쇄관이 자기를 거들어줄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세금 거두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천주교 신자들이 그쪽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큰 고리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천주교 포교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문제가 효돈에서 발생합니다. 효돈에 오씨 집안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효돈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는데 이 사건이 4.3 사건도 비슷하게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으로 가버리고 친족과 친족 간에도 갈등 빚어지는 사례도 보이고 참 아주 안 좋은 사태로 가는데 이 신축교 안에서도 집안끼리 서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씨 집안끼리 문제가 나더라고요. 효돈의 하요리에 오신락이란 노인이 있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효돈 지역에 천주교 포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현씨 집안도 거기 좀 가담을 하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한원교당에 있던 신입교우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오신락 노인이 왜 반대하느냐, 당신이 뭐길래 우리 포교를 반대하느냐 해서 오신락 노인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 오신락 노인을 좀 데려다가 몇 대 때려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오신락 노인이 한원교당에 나중에 끌려왔는지 하여간 거기 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한원교당 가까이 있는 주막의 먹구신랑에 목매달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이 민란의 진원이 따지고 보면 관청이고 또 관청보다 더 위에 있는 고종 황제가 보낸 봉쇄관 강봉원이가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모든 화살이 도민들의 불만 화살이 천주교 교민 쪽으로 전부 쏠려버리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건 너무나 당황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전기 과정을 쭉 제가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표에 제가 강의 자료 표에도
전개 과정을 날짜별로 쭉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그 세금을 거두고 그다음 이 세금 거두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좀 같이 끼어 들어가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반발 이런 까지 같이 그 뜻을 모아가지고 대정 지역에서 상무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이게 세금 징수 폐단을 좀 시정하기 위한 조직인데 반천주교 조직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대정군수를 지냈던 최구석이라는 인물이 상무사 대표를 맡다가 나중에 상무사 조직원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나서려고 하니까 군수가 밀란 일으키는데 주동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처형감입니다. 그런 감을 느껴가지고 최구석 군수는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싹 상무사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주교 쪽에서는 이 밀란 그 끝에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에 그 신부들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 밀란의 주범자로 이재수, 강우백, 오대영 같은 장두로 나선 사람들 외에 최구석 군수를 지목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사하고 교민들 간에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신락 노인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월달 1901년 5월 초서부터 대정지역 중심으로 밀란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민회가 소집이 되고 밀란 그 나선 사람들이 동진, 서진 나눠가지고 동진의 대표로는 오대현, 연리 사람입니다. 저 예래. 그 다음, 동진은 그 강우백, 저 중문 월평 사람이고 서진의 대표로 오대현을 내세워가지고 나눠서 쭉 도일주하면서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서진으로 가던 사람들이 한림 저 명월진 쪽에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이 밀란을 가운데 좀 진정시킬 그런 필요성이 생겼는지 그 교민들이 한림 민회소를 습격을 해서 밀란 장두로 나섰던 오대연을 비롯한 6명을 잡아다가 제주 군수한테 데려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큰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교민들이 이 밀란의 진원지 발생지가 대정이니까 대정에 가서 뭔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계속 대정성으로까지 내려가서는 대정성에 가서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일부 교민들이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그 무기 들고 대정성을 향해서 몰려들어오는 주민들 향해서 발포를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봉년이라는 그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요. 김봉년이라는 사람이 발포한 총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잡혀간 장두 오대연을 대신해서 장두로 나서면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22살에 불과한 청년 이재수가 자기가 장두로 나서겠다고 자청하면서 이 밀란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대연과 강우백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남들 향장도 지내고 마을의 유지를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분별력도 있고 이 사태가 폭력적인 아주 극한 사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재수란 청년은 그게 없어요. 그 양반에 대한 뒤에 전승 자료들 이렇게 들어보고 그 마을에 가서 이재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저 키도 작고 별 볼 없게 얼굴도 형편은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성격이 급하고 정의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20대 초반의 청년 기질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진의 장두로 어쩌면 최고 장두로 이재수가 나서게 되면서 이 사태가 폭력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군도 무장하고 교민도 제주성 안에 들어와서 제주성 안에 무기고 해가지고 교민도 무장하고 제주성을 딱 두고 황사평에 가 있는 민군하고
제주성 안에 와 있는 교민들 간에 이게 대치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측에서는 프랑스 함대를 요청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들어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5월 28일 날,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은 바로 수많은 천주교 교민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5월 28일 날 제주 성 안에 오히려 여인네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주 성문을 열어버리니까 물밀듯이 민군이 들어왔는데 동진의 강우백 부대는 크게 폭력적인 그런 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수가 이끌던 서진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관덕정을 딱 차지해서 대로동 성당이나 여기저기 막 민가에 피신해 있던 교민들을 전부 다 관덕정 앞에 끌어다가 한꺼번에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 가까운 신도들이 그때 한꺼번에 이재수의 칼날에 몽둥이에 죽어나갔던 것이죠. 이게 상당히 결과적으로 이런 끔찍한 그런 사태로까지 가버리는 프랑스 함대가 나중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내려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지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쯤 지났을 때 시신들이 그냥 막 널려져 있었어요. 이 시신들을 나중에 수습해 간 사람들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 수습해 갔는데, 연고가 없는 시신들은 저 별도천 그쪽에 임시 가매장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 매장지 문제가 지금 황사평으로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28구의 그 연고가 없는 수습되지 못한 시신은 저쪽으로 황사평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따로따로 봉분을 썼다가 90년대 초반에 그 합장을 해서 지금의 황사평의 그 순교자 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신축교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시간은 신축교환이나 4.3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4.3 사건은 또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사건의 뭐 원인, 뭐 경과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인식을 해야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신축교환은 조금 상식적인 내용이면서도 또 의외로 우리 제주교구의 신자분들이 속속들이 그 원인이 어떻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좀 의미를 좀 몇 개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위교리 시간에 이런 비극적인 신축교환과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에서는, 도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 김석익 선생, 명도왕 광상김 씨 집안에서 아주 명문 집안의 그런 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제주도 역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사표가 되는 그런 학자십니다. 유학자이면서 향토사, 제주도의 탐라기년이라고 제주도 역사를 통사로 아주 체계적으로 서술한 그런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림입니다. 유교적인 인식 속에서, 척사적인 인식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라기년에 쓴 내용을 보면 지독하게 썼습니다. 천주교 우리 신자들이 보기엔 막 민망할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오대연, 강우백, 이재수 등이 창의하여 서교당을 토벌했다. 이재수 등이 성중에 들어가 척사기를 세워 적당 400여 명을 다 죽였는데 여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유림들의 여론인지 도민 전체 여론인지 이건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척사 부정에
고금을 통틀어 한계가 있으리오만 누가 창칼을 잡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결단을 이 사람들처럼 할 자가 있겠는가? 소위 맹자가 말한 성인의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휴, 엄청 축혀주고 있죠. 예. 유교적인 인식 속에서 천주교는 사교로, 사악한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인식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일반 도민들도 그럴까? 설화 속에 나와 있는 건 오늘 소개 못 해드리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설이나 설화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재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 전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이재수를 영웅으로 취급하는 전설입니다. 전설이 그럴진데 그 일반 도민사회는 이재순환을 정의로운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신축 교난이라고 해서 교회가 순환을 당한 그런 사건이고 순교자이고, 물론 우리 교회 입장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또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근데 도민사회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올 것입니다. 근데 이미 대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향토사학자 김태능 선생, 가파도 출신의 휘문고보의 휘문고등학교에 교사를 지냈던 아주 엘리트 향토사학자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수만 선생님이 또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을 만나 뵙지도 못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좀 그래도 이재수에 대해서, 이재순환에 대해서 민중의 뇌리에 그 기억이 생생하고 그 의거 주동자에 대한 감사의 정을 잊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밑에 사건의 최종 단계에서 이미 포박된 교도들을 대량 살육하였던 것은 비록 봉기 경로한 군중적 심리였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도민 상호 간의 굴욕상잔이 극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재수를 민중의 추앙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교도 다량 살육의 과오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좀 양립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대정 지역에는 떡하니 제주 대정 3.2 사업이라고 1961년도에 이 비석 세웠었죠. 홍살문 거리 세웠다가 드레물로 옮겼다가 이젠 이건 땅속에 묻혀 있고, 다음 사진 보시면 97년 4월 20날 대정골 그 안성 인성 보성 거기 연합청년회가 건립한 3.2 사업입니다. 이건 오성찬 선생, 소설가 오성찬 선생이 또 이재수하고 또 인척입니다. 그런 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61년도에 썼던 비문 내용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됐던 문장을 한글로 풀어가지고 썼는데, 상당히 여기 비문 내용 읽다 보면 좀 얼굴이 아주 붉어질 정도로 좀 상당히 격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3.2 사비의 교환인식, 이게 아까 97년도 그 세운비석 내용인데,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식이 될 것이다. 대정은 본시 남아의 고장이고 민중봉기의 진원지였다. 하필이면 1801년에 정난주 마리아가 여기 유배되어 왔다. 딱 100년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좀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천주교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석 세울 때 고병수 신부님이 모소포 성당 주임이셨는데, 아이고 대정 청년들하고 상당히 그때 대화 반 또 뭐랄까 서로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이 3.2 사비라고 표현한 게 좀 그러지 않느냐, 이 비석 세울 때 조금 천주교 쪽하고 서로 합의를 봐서 만들자 뭐 이런 걸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죠.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그래도 이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민중항쟁이라고 해서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기 그 예전 김영훈 제주시장 보이는데요. 여기하고 천주교 제주교구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허승조 총대리 신부님하고 김영훈 대표가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문 여기 서명하는 모습인데 2003년 11월 달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서로 잘못했던 건 서로가 인정하고 당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 그걸 좀 추모를 해주자. 이런 정도 취지를 가지고 서로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취했었습니다. 이때 교구청의 문창우 신부님이 가운데 가교 역할을 했고 주교님께서 최종 결재를 내리신 가운데 총대리 신부님께서 가서 이렇게 악수를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예전에 있던 그 과양 성당의 주임이신 김창렬 지금 현 총대리 신부님께서도 조금 이 화해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데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보시는 임문철 신부님도 저한테 너무 나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강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운데 쉬겠는데요. 돌아가신 사람들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걸 보면은 그런 신부님들의 말씀이 나올 만도 하다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한 숫자가 정부에서 파견된 평리원 안종덕 검사가 조사한 숫자에 따르면 교민이 309명, 평민이 많이 죽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명에 불과합니다. 309명도 파악된 것이 그렇지 더 많을 것이다라고 교회 측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쪽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점 때문에 사회하고 대화를 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당했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사회는 그렇게 바라보는 걸 우리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원인부터 따져가서 보니까 천주교도 잘못한 게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로가 반성하고 아까 같이 화해를 하자. 우리 교회 쪽에서 취했던 그런 입장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신부님들 눈이나 여러분들 그 신자분들 생각 속에서는 좀 너무했다. 천주교 너무 그렇게 일찍 손잡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결론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순교자라고 저희들 해도 좋고 우리 교구사 쓸 때는 그 전체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썼는데 순교자란 표현은 공식 그 역사적 표현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희생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희생자. 이때 돌아가신 분들.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순교자라고 지칭을 하고 순교 성월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 교회의 입장으로 정확히 면밀하게 보게 되면 순교자라기보다는 희생자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들 가운데 실제 자기가 신앙을 굳게 칼날이 들어오더라도 민군의 칼날이 위협하더라도 배교하지 않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재순 아우신 같은 그런 그 복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라크루 신부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우리가
복자품, 성인품에 그렇게 계속 신청하듯이 이 사건에서 돌아가신 몇몇 분들, 기록이 정확한 분들은 그런 작업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 수많은 우리 교회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원인 뭐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때 돌아가신 분들이 어찌 보면 당시 사회의 부패상, 엄청나게 혼탁했던 그 사회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희생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한원성당 그 자리는 폐허가 되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간 홍로성당이 서귀포에서 두 번째 성당이 되는데, 홍로 지역이 제주도 천주교에 엄청난 교세가 성장하고 많은 신부님, 수녀님이 나온 그런 제주도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정 땅도 거기는 포교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정 지역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교가 이루어지고, 여기 사건의 또 그 한 지역이었던 한림 지역도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한림 신창 이 일대 포교가 제주도에서 가장 잘 된 곳이 되었고, 서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교환에 희생되신 분들이 제주도의 우리 후세대 천주교 어떤 이런 그 미래에 진짜 밑거름이 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도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인정을 해주고 같이 좀 위로해주는 식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고, 55분 됐습니다. 간식 드시고 4.3 사건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